자, 14에서 17번.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구형의 개념이자 특징 나왔지? 만약에 본인이 구형의 개념을 모르면 구형을 동그라미에 쳐놓는 거고 개념은 알고 있다 그러면 특징 관계만 밑줄 그으면 되지. 본인이 놓칠 것 같다 싶은 거. 뭐? 표면적이 최소지. 조건은 뭐였어? 동일 부피야. 그 다음 얘의 원인은 뭔데? 인력으로 인한 표면 장력이지. 그래서 읽으면서 너희가 스스로 끝까지, 지문의 끝까지 끌고 갈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놓칠 것 같다 그러면 체크했어야 되는 게 뭐야? 동일 부피에서의 표면적인 최소. 그 다음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 계속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쉽게 설명하면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 압력이지? 얘네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이게 뭐니? 공식이지. 공식이면 너희가 밑줄 그어가지고 예를 들면 외부 압력 밑줄 플러스 써놓고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 밑줄, 그 다음 같다는 등호해서 뭐? 내부 압력, 이렇게 표시하시거나 아니면 옆에다 간단히 정리하면 되지. 이거 해놔야 되고,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같을 때 팽창시키는 힘과 수축시키는 힘이 같으니까 크기가 유지된다는 거였잖아.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비례 반비례 나왔네.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럼 얘도 정리돼야 되지. 비례 반비례 관계고 옆에 정리해 놓으시라고. 내용일치로라도 무조건 등장하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 뒤에 가서 그 15번 문제 풀 때도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들을 정리해 놓은 애들이 매력적인 오답에 안 빠지는 거거든. 자, 14번 문제 먼저 가보자. 1문단 읽었으니까.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의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지? 구형할 때 표면 장력이 있었잖아. 그 다음 14번의 2번 선지.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작다. 이게 최소라 그랬었잖아. 1문단 두 번째 줄에서 얘기했던 거. 3번 선지. 호흡이 일어나려면, 호흡에 대한 건 아직 모르겠어. 4번 선지.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폐포 모르겠고 지질도 모르겠고. 5번 선지.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아직 모르겠지. 그럼 1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14번의 1번하고 2번 선지. 1문단 중요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선 맨 처음에 줬던 공식 부분, 외부 압력하고, 제제는 라플라스식으로 잡으면 돼. 외부 압력하고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 그래서 이 합이 내부 압력과 같을 때 이때 크기가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 내부 압력에서 외부 압력을 뺀, 즉 얘네 차이, 이 차이는 표면 장력에 비례하는 거였고,
액체 방울에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게 있고. 외부 압력에서 내부 압력을 빼는 것도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를 놓친 거지. 지금 내부 압력이 어떤 거야? 내부 압력이라는 애가 팽창이지. 모르면 같이 정리만 해놓으면 돼. 얘가 내부 압력이라는 애가 팽창시키는 힘이야. 그리고 표면 장력하고 외부 압력이라는 애가 뭐였어? 수축이었지? 얘네는 수축시키는 힘이야. 즉 수축시키는 힘이 팽창시키는 힘보다 커버리면 방울이 없는 거라고. 수축하는 힘이 더 크면 얘는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야. 눌려서 없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이고 2문단으로 가봅시다. 라플라스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배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하는데 호흡.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지문에 체크해야 돼. 원래 이동은 항상 체크하라 그랬어.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더 체크해야 되지. 공기는 뭐 한다?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표면 장력은 수축한다. 이거 다시 끌고 온 거고.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그럼 얘네 지질과 단백질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계면 활성제의 특징은 뭐야? 표면 장력을 낮추는 거. 얘만 따로 체크해 놓으면 되지. 얘의 기능.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3문단 라플라스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럼 이 문단은 라플라스식을 가지고 호흡에다 적용한 거고 3문단은 라플라스식을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한 거야? 기포가 합쳐지는 현상. 이제 호흡은 끝난 거야.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겠니? 다시 크기가 서로 다르대. 그럼 크기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접해서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가는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지 설명 안 해줬잖아. 이거 선지로 낼 수 있는 거 아니니? 이거 선지로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읽으면서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건지 찾아야 되는 거야. 원래 뭐였어? 이동은 체크하라 그랬잖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하면서 체크. 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가 만들어진대. 이렇게 됐네. 그럼 우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둘 다 외부 압력은 똑같을 거 아니니? 둘 다 외부 압력은 똑같을 거야. 그럼 외부 압력은 둘 다 똑같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돼?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야.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얘기하는 거야.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잖아.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누구의 압력이 더 큰 거야?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대. 또는 압력이 낮은 데로 이동한대. 둘 중에 누가 압력이 더 크냐? 작은 기포가 압력이 더 커? 그럼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공기가 이동하겠네? 여기까지 맞지? 그럼 그 속에 생략 이제 과정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압력이 더 크고 얘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뭔데? 둘의 외부 압력은 똑같잖아. 같은 상황일 거니까.
그럼 내부 압력은 어때? 반지름, 반비례. 그럼 반지름 얘가 더 크잖아. 반지름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내부 압력은 적은 거지. 그래서 얘가 압력이 더 적고 얘는 압력이 큰 거야.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이 문단에 설명했던 요거였냐? 2문단 거였냐? 아, 1문단 거? 1문단에 설명했던 요걸 가지고 3문단, 그래서 2문단 이동하는 거, 3문단 요거 연결시킨 거지. 다시 1문단에서 공식 비례 반비례 관계 줬고, 그 다음 2문단에서 이동하는 거 줬고, 3문단에서 얘네가 인접해서 합쳐질 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확히 정보를 안 준 거 아니야. 니네한테 이걸 찾으라고, 선지로 내려고.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3문단이야. 자, 그럼 다시 기억 부분.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하나의 기포가 만들어진대. 더 큰 하나의 기포가 만들어져. 그럼 얘는 뭐야? 더 큰 하나의 기포가 만들어져. 다시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3문단만 다시 생각해봐. 3문단만 동일한 거야. 3문단에 지금 여기 내가 일부러 그린 거야. 얘네 설명할 때 합쳐질 때 두 기포가 접해서 하나 합쳐질 때 3문단 세 번째 줄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댔잖아. 그럼 이 공기가 이동하는 거 너희한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니네가 찾으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찾으라고 했을 때 결국 뭘 가지고 찾아? 요거지. 얘가 반지름이 더 큰 거니까 얘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적고 얘는 반지름이 작으니까 내부 압력이 크다. 이걸로 찾은 거 아니야? 맞지? 그 상태에서 기억이야.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하나의 기포가 만들어져 그대로 적용해봐. 그럼 얘는 반지름이 기존보다 더 커졌으니까 내부 압력은 기존 애들보다 더 작은 거지. 맞지? 자, 그러면 기억 파트까지 읽었어. 그대로 15번 가보자. 어떻게 되겠니? 요거 가지고 먼저 한번 찾아볼래? 외부 압력은 지금 다 똑같은 상태니까 외부 압력은 동일하잖아. 그럼 얘의 내부 압력이 지금 기존 애들보다 제일 작은 거 아니야? 얘의 내부 압력이 제일 작은 거야. 그럼 얘의 내부 압력이 제일 작네. 그거 가지고 가보자고. 15번에 1번, 15번에 2번, 15번에 3번, 15번에 4번.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외부 압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부만 줄어든 거잖아. 맞지? 그럼 처음에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의 차이보다 외부 압력은 똑같은 고정된 변수, 고정되는 거. 그럼 내부 압력 자체가 더 적어졌으니까 그 차이는 작겠지. 이해했니? 그럼 답은 4번이지. 그래서 3문단에서 전혀 새로운 정보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너희한테 힌트를 줬어. 이미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준 게 아니라 지금 15번은 핵심 추론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명시적으로 안 줬잖아. 니네가 찾으라고. 그럼 여기에서 찾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답이야. 가장적절 핵심 추론.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다음 다시 나머지 선지들도 판단을 해보자. 나머지 선지들도 15번에 1번.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하니? 아니었지? 여기서 할 때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기포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해보면 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압력이 큰 여기에서 압력이 작은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특성 대치된 거지.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이동하는 거지. 15번에 1번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 15번에 2번. 작은 기포와 달리 큰 기포에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표면 장력이라는 거 지금 얘네 둘 다 같은 상태 아니냐? 같은 상태네. 그럼 틀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같은 상태라는 게 둘 다 표면 장력은 존재한다고. 분자 간의 인력 끌어당기는 분자 간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은 둘 다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작은 기포도 큰 기포도 표면 장력은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에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기포 내부 압력이 동일하니? 내부 압력이 달라야 이동한대잖아. 내부 압력이 달라야 이동하는 거야. 4번 선지 했고 5번 선지 처음에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얘야? 얘. 그럼 얘는 처음에 생성된 애들에 비해서 처음에 있었던 애에 비해서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작아졌어.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고정.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니? 맞지? 그래서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요. 5번 선지도 틀렸고. 그럼 결국 비례 반비례랑 나머지 선지들 보더라도 공식 관계에서 다 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15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된다. 다시 요 전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지금 같이 풀어보니까 이미 힌트 줬잖아.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걸 놓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만 놓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애들의 41% 가까이가 놓친 거 아니야. 얘 정답률 59%니까.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문을 주고 선지를 구성했을 때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낚이는구나,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오답률의 분포가 지금 거의 똑같아. 1번 선지 10%, 2번 선지 6%, 3번 선지 11%, 5번 선지 13%. 그럼 애들이 뭐 한 거야? 이해를 못 한 거야, 그냥. 답을 못 찾으니까 그냥 찍는 거지. 그래야 오답률이 골고루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전개 지금 15번의 문제 출제 방식은 구평, 수능 계속 다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직접 주지 않았어? 그럼 읽으면서 너희가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 원리를 그대로 적응만 해주면 돼. 그렇게 가는 거 15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실생활에서 라플라스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잉크젯 프린터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2문단 사람의 호흡, 3문단 기포, 4문단은 잉크액.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도달한다. 라플라스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높대. 그래야 구형이 존재할 거 아니니. 팽창시키는 힘이 더 커야 되니까 구형이려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자, 그 얘기 한 거야. 그대로 5문단이야. 구형의 잉크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잉크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게수로 표현된다. 오네소르게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결정된다. 점도란 그럼 얘 특징 나올 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얘네 세 가지 점도, 표면 장력, 밀도 네 개구나. 그 다음 노즐 지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얘네가 변수로 커지든 작아지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비례 반비례. 점도란 이런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오네소르게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비례.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그럼 이 세 값이 뭔데? 표면 장력, 밀도, 노즐의 지름 곱이 클수록 작다. 반비례한데. 얘네 세 개의 곱과.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그럼 요걸 이제 프린터에다 적용했을 때 여기 나와. 정리해놓고 문제로 가보자. 얘 같은 경우는 우선 점도에 비례하는데 점도가 끈적임인 건 알지?
그 다음 얘가 반비례한데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자, 여기까지 해놓고 14번을 한번 풀어보자. 14번에 3번 선지.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의 압력 차이가 발생해야 되지. 이게 이 문단의 두 번째, 세 번째 줄 아니야. 그래서 압력 차이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걸 1문단에서 이런 거 설명해놓고 2문단에서 인간 호흡에다 적용만 해준 거 아니지. 그 다음 4번 선지.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성분 중 하나이다. 자, 폐포 나왔던 건 어디라고? 2문단이라고. 그래서 정보 기억 혹시나 못하게 되면 2문단 찾아가 봐야지. 그게 2문단 밑에 세 줄이지.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활성제. 그래서 얘네가 뭐 한다? 표면 장력을 낮춘다. 4번 선지 맞네. 그 다음 5번 선지야.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니 4문단 두 번째, 세 번째 줄 뭐해?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돼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뭐가 돼? 방울의 형태가 돼. 그럼 분사됐을 때 분사 당시는 방울이니? 아닌 거지. 틀렸지? 이해했어? 지금 14번에 5번 선지를 제가 놓쳤는데요. 그럼 뭘 놓친 거냐면 실제 지금 읽었던 4문단이 뭐라고도 볼 수 있어. 과정이야. 노즐을 통해서 잉크가 분사돼. 근데 그 분사될 때 뭐해? 분사된 잉크는 이후에 방울의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이후에 되는 거야. 처음부터 방울 형태로 분사된 게 아니라 과정 순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번에 5번은 여기서 명확히 틀리게 된다. 자, 그대로 6문단으로 가보자. 일반적으로 오네소르 개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 사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가령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 개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당연히 이 특징 체크해야 되는 거지. 우린 여기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오네게르 수가 0.1하고 1 사이일 때 특징이 안정적인 인쇄가 되는 거고, 이 오네게르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즉 1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 다시 질문. 이와 반대의 경우 그럼 범위보다 뭐해? 작은 거지. 얘가 0.1보다 작을 때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위성 잉크 방울로 생겨 오염 발생.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시험장에서 풀 때 옆에다 간단하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여기다 해서 이 범위보다 작은 거니까 이때의 특징으로 뭐만 해주는데 요거. 그 다음 다시 여기보다 더 큰 상태로 해서 얘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시험장에서 본인이 간단하게 빨리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정리해주면 된단 말이야. 계속관계 경중 비교는 꼭 체크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16번으로 가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야.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 그럼 뭐야? 요거지. 우선 요거에 그대로 2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 빨간색 잉크가 노즐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어때? 요거지. 계속
확인해보니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끈적해서 그래서 뭐야 점도가 커진 거지. 점도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된 상태.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다시 인쇄하였다. 그럼 첨가제를 통해서 뭐 했다? 점도를 줄인 거다. 즉 첨가제를 넣어서 점도를 줄였고 얘를 여기까지 줄여놓은 거다.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 이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이후 3달이 더 지난 후에도 문서를 인쇄해 보았다. 그럼 우리 시험장에서 이거 읽고 지금 풀고 있는 상태라고 쳐. 뭐 먼저 찾아봐야 돼? A. A에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A에다가 그걸 해결해 준 거 아니야.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A를 먼저 찾아줘야 돼. 당연히 뭐라고 하면서 높아진 정도를. 그래서 높아진 오르겐의 수를 줄여준 거다. 요걸 먼저 찾아봐야 돼. 자, 16번에 1번 선지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오르겐의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오르겐의 수는 둘 다 똑같잖아. 구입 당시는 둘 다 안정적 인쇄가 됐으니까. 2번 선지야.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 잉크의 온의 개수를 뭐 작게 만든 거여야 되잖아. 특성 대치 틀렸네. 이게 문제였고 그래서 점도를 낮춤으로써 온의 개르 수를 줄여준 거였잖아. 온의 개르가 아니라 온의 뭐냐? 온의 소르 온의 소르 개수 온의 소르 그대로 2번 선지 특성 반대로 바뀐 거야. 3번 선지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그럼 얘는 우선 넘어가지. 우리 빨간색을 변수로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4번 선지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는 넘어가야 돼. 5번 선지 구입 후 5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도 아니지. 원래대로면 A를 먼저 이렇게 의심해봐야 된다고. 근데 A에서 지금 답이 되는 애가 없으니까 뭘로 넘어가야 돼? 그럼 B 나머지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했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도 나도 이렇게 풀었어. 자, 그럼 다시 남아있는 선지들 판단해 볼 거야. 16번에 3번 선지야.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2배로 높이고, 자, 밀도 높였어. 2배로.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노즐을 반으로 줄였어. 그럼 뭐 차이 있어 없어? 없지. 얘 2배로 늘려놓고 그대로 반으로 줄이면 차이 없어. 3번 선지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르 개수는 변함이 없겠다. 답이네. 이것도 결국 공식이자 뒤에 반비를 갖고 온 거지. 그대로 4번 선지야.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르 개수는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 여전히 문제가 없었잖아.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야. 파란색은. 5번 선지 구입 후 5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에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자, 밀도와 표면 장력은 안 변했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했다는 얘기는 점도가 커진 거지. 그럼 점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얘 자체가 기존보다 더 커진 거 아니야. 얘 자체가 기존보다 더 커진 거니까 작아진 이 상태는 아니지. 커지려면 뭐 해야 돼? 요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특성 대치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지? 그럼 결국 나머지 선지들도 다 뭐야? 특성 대치 쭉 시켜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비례 반비례 있으면 꼭 정리하시고 경중 대소관계 비교 있으면 정리해놓고 문제로 들어가야 훨씬 더 편하다.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지. 근데 얘가 정답률이 60%야.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 이런 건 다시 한번 사용할 만한 거지. 근데 실제 16번에 나머지 선지들 구성하는 거 있잖아. 1, 2, 4, 5번 선지 구성 방식. 얘는 기존의 평가원에서도 계속 썼던 거야. 경중비교, 대소관계, 특성대치 바꿔주는 거. 이건 꼭 잘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15번, 16번 우리가 시험장에서 내가 지금 읽자고 했던 대로 못 읽은 사람들은 시험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이 관점대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옆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만 다시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6평 때 틀리면 차라리 괜찮아. 수능에서 안 틀린 게. 내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독해를 못 해내는구나 라는 걸 미리 6평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여름방학 때 그거 수정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습만 하면 되니까. 꼭 시험 끝나고 나서 이 형태로 다시 읽으면서 적용하는 것들 해보시면 돼. 선지 구성 원리 그럼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건 전혀 다른 거잖아. 그대로만 되는